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은 신임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응급간호 2개의 골절에 관한 활동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개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 일단 우는 띄었고요. 작성 방법부터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확인 방법, 밑줄 친 니은에 대한 설명, 밑줄 친 디귿에 대해서 차례대로 명칭 쓰는 것. 자, 상황이 주어집니다. 넘어졌어. 의식 잃었어. 귀와 코에서 혈액이 섞인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어. 통증을 주면 눈을 뜨고 묻는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을 보여. 반상출혈이 나타났어. 이 반상출혈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 기억. 귀와 코에서 맑은 액체가 뇌척수액인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거 확인해야 돼요. 뇌척수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김땡땡 학생의 GCS 점수 역시 사례 속에서 점수 내실 수 있어야겠고요. 이렇게 봤더니 옆에서 반상출혈이 눈 주위에 그리고 요양돌기 주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징후의 명칭을 쓰래요. 사인, 징후 이런 얘기들은 정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일단 뇌척수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혈당 검사 용지를 사용해서 누출된 용액에 당이 존재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뇌척수액은 당의 양성 반응. 당의 양성 반응이야? 그럼 얘 뇌척수액이네. 콧물 아니네. 그런데 이 흘러나오는 액체에 혈액이 섞여 있다면 이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혈액도 요 검사에 양성이 나올 거거든요. 자, 혈액이 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액체에 혈액이 존재한다면 그 액체에 대한 당 검사는 신빙성이 없다. 그냥 콧물에 피가 섞여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린 CSF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반드시 할로나 링사인을 찾아봐야 한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누출된 액체를 하얀 패드나 타월에 떨어뜨리고, 만약 뇌척수액이 존재한다면 몇 분 안에 혈액이 중앙으로 뭉치고 노르스름한 원이 혈액을 감싸게 된다. 그래서 이 중앙 혈액 바깥에 있는 노르스름한 원 CSF, 얘를 할로 또는 링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찾으시면 돼요. GCS 무조건 기억을 하시고 사례 속에서 점수 내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3점에서 15점의 분포로 8점 이하라면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눈 뜨는 반응, 언어 반응, 운동 반사 반응,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0점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점부터 시작해요. 1점 1점부터 4점까지, 1점부터 5점까지, 1점부터 6점까지, 그래서 3점에서 15점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뜨는 반응, 가장 안 좋은 점수 1점, 전혀 눈을 뜨지 않는다. 2점, 통증에만 눈을 뜬다. 3점, 부르면 눈을 뜬다. 4점, 자발적으로 눈을 뜬다. 언어, 진압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다. 5점. 혼돈되어 있다. 4점. 부적절한 언어를 하고 있다. 3점. 이해 불명의 소리를 낸다. 2점. 소리 자체가 없다. 1점. 운동 반응 반사. 자, 운동 반사 반응 6점. 명령에 잘 따른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고. 5점. 통증에 국소적인 반응이 있다. 통증에. 4점, 자극에 움츠리고. 3점, 비정상적인 굴절 반응. 2점, 비정상적인 신전 반응. 1점, 전혀 없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돼요. 자, 기억 확인하고 니은에 대해 설명하고 명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난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어.
귀와 코에서 혈액이 섞인 맑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거 판별해야 되죠. 혈액이 없었어. 이때의 얘기와 혈액이 섞여져 나오고 있어. 이때 얘기는 틀리죠. 검사 방법이 달라요. 통증을 주면 눈을 뜨고 묻는 말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을 보인다. 자, 통증을 줬을 때만 눈을 뜬대요. 몇 점? 2점. 묻는 말에 뚜렷하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대요. 예? 2점 줄 수 있어요. 비정상적인 굴곡 반응, 움츠리는 반응을 보인답니다. 비정상적인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3점 줄 수 있어요. 2점, 2점, 3점. 총 7점이거든요. 8점 이하를 하면 혼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혼수인 거죠. 김땡땡 학생 얼굴에 반상 출혈이 나타납니다. 사정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아요. 눈 주의, 귀 주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기억, 할로나 린사인을 찾아봐야 한다. 누출된 액체를 하얀 패드나 타월에 떨어뜨렸을 때 뇌척수액이 존재한다면 몇 분 안에 혈액이 중앙으로 뭉치고 노르스름한 원이 혈액을 감싸게 된다. 이 할로 린사인 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맑은 액체라고 얘기했지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액이 분명히 섞여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김땡땡 학생의 GCS 점수 우리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눈 뜨는 반응 2점, 언어 반응 2점, 운동 반응 검사 3점, 총 7점으로 혼수 상태이다. 자, 김땡땡 학생 얼굴 앞 옆에 나타나는 디귿 징후, 요 징후, 요 징후 뭐라고 하는지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 눈 주위에 반상 출혈이 보이는 것, 안아 주위의 반상 출혈, 우리는 이걸 라쿤 사인이라고 합니다. 라쿤 징후. 자, 요양돌기, 귀 뒤쪽에 이 주위에 반상 출혈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배틀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징후, 이 징후 두 개 골절과 관련이 있는 징후입니다. 연결시키세요. 자, 6번 갑니다. 임신 진단을 받은 김교사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신 진단을 받았대요.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서술하세요. 밑줄 친 니은의 특징과 기전을 서술하세요.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는데 임신이래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네, 정말 아이를 못 가질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지난번 자궁 난관 조영술이 불임의 치료적 효과를 낸 것 같다고 해요. 불임, 자 보세요. 자궁 난관 조영술 했는데 오히려 치료가 됐어. 왜?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자궁 난관에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보는 거죠. 난관의 개통 볼 거예요. 조영제가 난관을 통과할 때 난관을 씻어주고 난관 점막의 선모 운동을 자극하며 가벼운 유착이 용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난관 씻어주고 선모 운동을 잘 해서 어떻게 해요?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잘 운반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유착된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를 뚫어서 개방화시켰을 거야. 개방성을 만들어줬을 거야. 그래서 불임의 치료 효과를 냈을 거거든.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말 잘 됐어요. 저도 너무 기뻐요. 첫 임신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임신을 하면서 생길 몸의 변화도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신체 모든 기관에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새 질분비물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인 변화 무조건 A급이에요. 자, 임신했단 말이에요. 지금 임신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임신하게 되면 질분비물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 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증가할 겁니다. 얘가 자궁경부를 자극해서 많은 양의 점액이 분비되고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탈락된 상피세포를 많이 포함해서 희고 농도가 짙고 많은 양의 질 분비물이 나오는 거죠. 우린 얘를 백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철분제를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임신하게 되면 가성빈혈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 공급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성빈혈이에요. 가짜 빈혈이란 얘기죠. 근데 철분이 부족하면 진짜 병리적 빈혈로 진행됩니다. 이 가성빈혈의 이유를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혈액량은요, 임신 동안 크게 증가합니다. 왜? 모체의 몸도 돌아야 되고 태아의 몸도 돌아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적혈구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적혈구 생산이 이만큼이라면 혈장의 증가가 훨씬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 적혈구 생산량도 증가하긴 하지만 혈장 증가의 정도에 비해서는 증가된 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혈색 수치, 적혈구의 농도, 헤마토크릿이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인 거예요. 늘어나긴 하는데 혈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얘네가 감소된다. 그래서 가성빈혈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성빈혈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물었던 기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은 20개월 여아를 둔 동료 교사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20개월이라고 했어요. 힌트를 줬죠?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쭉 봤더니 배변 훈련이란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체적 준비, 정신적 준비, 심리적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배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니은이 발달하게 되고 아니면 항문기적 성격이 될 수도 있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었습니다. 자, 배변 훈련 준비 사정. 아동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래, 얘 지금 배변 훈련할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슬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체적 준비가 필요하고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고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체적 준비, 항문과 요도 관략근의 수의적 조절 기능은 대개 22개월에서 30개월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배변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소변을 보지 않고 기저귀를 적시는 횟수가 줄면서 낮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지 않는다. 수의적 조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 운동이 규칙적이기 때문이에요. 앉고, 걷고,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전체 운동 기술을 습득한다.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옷을 벗을 수 있는 미세 운동 기술 당연히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준비. 소변이나 대변 마려운 느낌을 인식한다. 기저귀가 젖거나 대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행위를 모방하고 지시에 따를 정도 인지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심리적인 준비.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 5에서 8분간 변기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성인이나 손이 형제의 대소변 습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기저귀가 젖으면 참지 못하고 즉시 바꿔줄 것을 원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얘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격 형성 얘기를 하죠. 자, 배변 훈련이에요.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배변 훈련이에요. 그럼 유아기의 발달 특성.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유아기의 발달 단계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나가 보시라고요. 자, 일단 이 시기를 원만하게 넘기게 되면 자주적이고
앞장서면서 자기 판단과 결정으로 머뭇거림 없이 행동하고 협조심이 많고 긍지와 자존심이 높은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가 발달해서? 자율성이 발달해서. 에릭슨은 이 시기에 자율성이 발달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기를 잘 넘기게 되면 자율성을 잘 발달시킨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다는 것은 가장 큰 과업인 배변 훈련 잘 한다는 것과 연관이 돼요. 배변 훈련 잘하면 자율성이 발달된 성격으로 형성될 수 있어. 근데 너무 과잉 충동되거나 계속 좌절시킨다면 문제가 발생해.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부모에게 야단 맞을까봐 겁내고 한편 칭찬받으려고 기를 쓰거나 질서정연, 강박성, 완벽주의, 죄책감, 완고함, 인색함의 성격 특징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걸 우리가 학문기적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프로이드는 이때를 학문기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리비도가 학문에 가 있다. 이 시기에 뭐 한다고요? 배변 훈련한다고요. 이때 잘못해주면 학문기적 성격이 돼. 강박적이고 완벽하려고 하고 인색하고 질서정연하고 이런 성격을 우리가 학문기적 성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는요. 너무 깨끗하려고 하거든요. 완벽하려고 하고. 반대로 양가감정, 더러움, 너저분함, 반항, 분노, 가학, 피약성을 지닌 성격 기반으로 될 확률도 있다.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자율성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발달 과업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20개월이거든요. 보통 18개월부터 배변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20개월인데 18개월부터 시작한다면서 조급해하고 있어요. 자, 배변 훈련에 대한 시기가 꼭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준비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소변과 대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면 적절한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신체적 준비, 정신적 준비, 심리적 준비로 나눠서 준비 정도를 사정해 볼 수 있어요. 신체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항문과 요도 관략근의 수의적 조절이 가능하고 2시간 정도 소변을 보지 않고 기저귀를 적시는 횟수가 줄며 낮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지 않고 장운동이 규칙적이고 앉고 걷고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전체 운동 기술을 습득하며 옷을 벗을 수 있는 미세 운동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뭔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강압적으로 시키는 버릇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배변 훈련을 너무 강압적으로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은 성격을 갖게 된다고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마다 발달 정도가 달라 늦는다고 해도 조급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인 훈련이 더욱 문제예요. 이 시기에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내게 되면 뭐가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요? 이 시기의 발달 단계, 발달 과업 뭐냐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에릭슨은 이때 자율성이 발달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학문기를 잘 보내게 되면 자율성이 잘 발달된 성격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율성이 들어와야 돼요. 자율성이 발달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 충족이나 좌절을 맛본다면 학문기적 성격이 되기도 해요. 이 학문기적 성격은 질서정연, 강박성, 완벽주의, 죄책감, 완고함, 인색함의 성격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신간호학에서도 참 중요한 얘기죠. 학문기적 성격. 문제 8번입니다.
자, 다음은 비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고 내용이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고 내용이 있고요. 작성 방법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밑줄 친 기억의 역학 연구 방법의 장점을 서술할 것. 밑줄 친 니은에 산출 공식을 쓰고 값을 제시할 것. 밑줄 친 디귿에 값을 구하고 의미를 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을 좀 볼게요. 2000년도 6월 30일 A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B고등학교 보건실 2학년 담임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의 복통을 동반한 설사 증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금 복통을 동반한 설사 증상이 집단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에 보건교사는 각 학급의 유사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소화기계 감염병 유행이 의심돼서 조사 내용을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서 내용이 보여져요. 지금 소화기계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원하는 거. 역학연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요. 이 역학연구 방법의 장점 서술하래요. 간단하게 역학연구 방법 뭐야?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장점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례를 보고 어떤 역학연구 방법인지를 판별해내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 단점을 다 알아야겠다. 보통 일 아니죠. 방법의 종류, 개념, 장점, 단점, 사례 속에서 판별하기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여 위험도의 산출 공식을 쓰고 값을 제시하래요. 그리고 디귿의 값을 구하고 이 의미를 제시하래요. 자, 역학 연구 방법이 중요한 건 아시죠? 역학이라고 하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역학 연구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얘를 공부할 때 상대 위험비, 교차비 이런 지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거든요. 근데 꼭 얘네를 공부 안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기출된 바가 있다는 것은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한동안 안 나왔어. 근데 요즘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장난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얘 한번 나온 적 있어. 물어보겠다, 안 물어보겠다.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자, 분석 역학 연구입니다. 질병 발생과 그 요인 또는 속성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는 연구 방법으로 기술 역학에서 조사된 질병의 분포와 발생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해내는 것이다. 자, 기술 역학, 그냥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질병이 발생했는데 증상은 어떻고 빈도가 어떻고 분포가 어떻고 쭉 적어봐요. 쭉 적어봤더니 이런 질병이 나타날 때는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 얘 둘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역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질병 나타나게끔 안 할 거야. 원인 나타나지 않게끔 함으로 인해서 질병 예방할 거야. 이게 역학의 의의라고요. 그래서 얘들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분석 역학 연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 대조군 연구예요. 질병 혹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환자군을 처음 선정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 대상자, 대조군을 선정해서 비교하는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 있어, 없어? 너 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 있어? 없어? 이렇게 역학 연구 설계를 해놓고 질병과 원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환자 대조군 연구예요. 지금 현재 환자야? 지금 현재 환자가 아니야?
과거에 그런 적 있어 없어 라고 물어요.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죠. 장점. 분류해놓고 너 과거에 그런 적 있어 없어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기간 가능하죠. 희귀한 질병, 잠복기가 긴 거 가능하죠. 지금 당장 병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만 하면 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질병이 발생할 때까지. 굉장히 유용합니다. 단점, 필요로 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제한돼 있다. 왜? 과거의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 편견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 대조군 선정. 병이 있다, 없다 말고 다른 의심되는 요인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병이 있다, 없다만 달라야 한다. 그러니 대조군 선정이 어렵다. 코호트는요,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완되지 않은 건강군을 대상으로 할 거다. 그리고 그 질병의 발생에 요인에 폭로된 집단과 폭로되지 않은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요인에 폭로된 사람, 폭로되지 않은 사람.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질병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려요. 질병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려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질병이 걸렸니? 안 걸렸니? 걸렸니? 안 걸렸니? 질병 발생률을 보고 한번 비교해볼까? 이게 코호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희귀한 질병, 잠복기가 긴 질병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하지 못하죠. 자, 내가 이 시점에 연구를 설계해서 연구해 볼 거야. 앞으로 기다릴게 라고 한다면 전향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 역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오는 걸 볼 거야.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방향으로 오고 있어. 그렇다면 후향적 기왕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장점, 위험 요인 노출에서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 돈도 많이 들고요. 장기간 관찰해야 되는데 이 질병이 나중에 질병이 아닌 걸 수도 있고, 담배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질병의 요인이라고 봤는데 담배를 중간에 끊어버려. 그럼 이 연구가 유의하지 않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단면 연구, 시점 조사, 유병률 조사, 조사 연구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딱 인구를 두고, 나 이 질병에 이게 위험 요인인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 요인에 노출된 사람, 질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 노출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추려서 본다는 겁니다. 그 시점. 이게 바로 단면 연구. 장점, 단시간에 가능해. 동시에 여러 종류의 질병과 요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수 있어. 왜? 내가 기준만 그렇게 잡아서 추려내면 되니까. 단점, 그러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야. 치명률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 죽은 사람의 비율이 많은 거죠.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단면적으로 이 시점에 질병이 적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 질병이 별게 아닐 수 있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코호트 연구 설계에서의 결과 분석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위험 비익.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발생률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발생률을 비교하겠다. 건강군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코호트 연구의 폭로군에서의 발생률과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의 비다. 이 비가 클수록 폭로된 요인이 병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 보세요.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 특정 질병 발생률.
요인에 노출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된 그 비율. 요인에 폭로됐어. 그랬을 때 질병 발생률. 근데 봐요.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1이었어. 근데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100이라고 생각해봐. 상대 위험비가 지금 100인 거죠. 의미가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죠. 위험 요인에 노출됐더니 질병 발생률이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상대 위험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이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봐요. 얘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 값과 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얘 값과 얘 값이 같다? 그러면 요인에 노출됐건 노출되지 않았건 상관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폭로군과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위험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얘가 지금 1보다 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보다 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인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가 더 커. 그럼 1보다 작아지겠죠. 비폭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더 커진다는 것은 이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요인이 위험 요인이 아니었던 거야. 폭로군에서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러한 요인은 조사 대상 질병에 대한 보호인자로 적용했다. 위험 요인에 내가 생각했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됐더니 특정 질병 발생이 되지 않았어. 오히려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발생률이 높았어? 우와, 그럼 얘 위험 요인이 아니라 건강 요인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 위험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야 어렵지 않아요. 기업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집단 간 질병 발생률의 차이를 산출해서 질병 발생에서 특정 위험 요인의 노출이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자, 기여 위험도를 알면 특정 요인의 노출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질병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의의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여 위험도를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을 빼주는 거예요. 차이를 산출해서 이 위험 요인이 질병에 기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 것 같다. 기여 위험도. 위험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노출 집단의 위험도 중에서 해당 노출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나.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되나. 폭로군에서의 발생률 분의 폭로군의 발생률 빼기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 기여 위험도죠. 예를 한번 들어봐요. 흡연자 100명 중 10명이 폐암에 걸렸고 흡연하지 않은 100명 중 1명이 폐암에 걸렸다면 흡연 집단의 폐암 발생률은 이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 되고 비흡연 집단의 발생률은 100명 중 1명이 걸렸으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질병 발생률. 상대 위험비는 얘의 B라고 했거든요. (100분의 1분의 100분의 10이에요) 얘 100, 얘 1000, 10이죠. 10배 더 잘 걸려.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10배 더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기여 위험도, 기여 위험 분율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여 위험도는 발생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으로 100분의 10 빼기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0 빼기 100분의 1, 100분의 9야. 기여 위험 분율은 100분의 9를 폭로군의 발생률로 나누니까 100분의 9를 폭로군의 발생률 100분의 10으로 나누니까 계산해봐요. 100분의 90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0.99, 90이야. 이것의 뜻은 뭐냐면 지금 90%, 0.9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10명의 폐암 환자 중 9명은 흡연으로 인해서 걸렸다고 해석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흡연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이 90% 질병 안 걸릴 수 있어. 이 90%라고 하는 것이 이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90%가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90% 질병이 걸려. 그러면 완전히 제거하면 90%는 예방 가능해. 요 얘기예요. 흡연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 폐암 발생의 90%는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얘기. 10명 중 폐암 환자가 9명이야. 요 얘기. 그래서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면 90% 예방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가 커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의 결과 분석. 얘는 교차비라고 얘기를 하죠. 특정 질병이 있는 집단 환자군에서 위험 요인에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 특정 질병이 없는 집단 대조군에서의 폭로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 그 비의 비를 얘기하면 되죠. 역시 1보다 크냐, 같냐, 적냐, 상대 위험비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학연구 방법이 있잖아. 장점은 산출 공식 쓰고 값 제시해봐. 값 구하고 의미 제시해봐. 자, 이런 상황에서의 보고 내용 6월 30일 날 보고합니다. 아침 8시 30분 2학년 담임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이 복통을 동반한 설사 증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각 학급의 유사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했더니 250명의 학생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주요 증상 중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6월 28일 점심 급식 후 교내, 학교 주변, 집 등에서의 간식이 없었고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배제시켰습니다. 급식 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어요. 소화기계 감염병이 유행이 의심돼서 6월 28일 학교 급식이나 학교의 음용수를 섭취한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화기계 감염병과 관련성을 파악했습니다. 급식 식단별 섭취 여부, 학교 용수 섭취 여부, 설사 동반 증상 여부, 최초 증상 발현 시점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에서 추정되는 원인은 급식 식단 중 케이크였습니다. 자, 케이크로 의심했어요. 위험 요인을. 소화기 감염병이 나타나게끔 했던 것은 케이크였다. 얘가 원인. 질병은 소화기 감염병. 얘들과의 연관성을 찾고 싶어. 그래서 역학 연구 방법을 설계했고 테이블도 만들었어요. 결과값도 만들었어요. 소화기계 감염병 양성인가 음성인가, 케이크 섭취했나 안 섭취했나, 결과값도 만들었다고요. 자, 역학연구 방법. 어떻게 역학연구 방법을 사용했냐면 소화기계 감염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집단에서의 소화기계 감염병의 발생률을 봤대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서 질병 발생률을 봤대요. 지금 소화기계 감염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 아니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코호트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서 역학연구하겠다. 코호트. 코호트의 장점 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케이크를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으로 분류해서 각 집단의 소화기계 감염병의 발생률을 분석했다. 케이크를 먹은 집단은 질병 발생의 위험 요인에 폭로된 집단, 폭로군이고, 케이크를 먹지 않은 집단은 폭로되지 않은 집단, 비폭로군입니다. 폭로군과 비폭로군 간의 질병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코호트 연구 해결됐습니다.
이젠 기억 위험도, 기억 위험 분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구해보자고요. 결과값 줬잖아요. 그럼 우리 해결해야죠. 상대 위험비부터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된 집단에서의 특정 질병 발생률. 자, 의심되는 요인이 케이크였고요. 폭로된 집단은 케이크를 먹은 거죠. 400분의 병에 걸린 발생률 230, 400분의 230, 그래서 0.575가 되고요. 의심 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에서 특정 질병 발생률,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00분의 20이 됩니다. 상대 위험비, 얘네 비율 봐야 되죠. 0.2분의 0.575, 2.875가 나와요. 그러므로 케이크를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 먹은 집단의 소화기계 감염병에 대한 상대 위험비는 2.875이며 2.875배 높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기억 위험도는요. 얘 둘 빼주는 거죠. 기억 위험 분율은요. 얘 발생률에서 기억 위험도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에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375 나누기 0.575가 됩니다. 계산하면 65.2. 자, 결과 내죠. 코호트 연구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위험 요인의 노출에서부터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고 위험 요인 노출 수준을 여러 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을 연구자 뜻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고 높은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고 원인 결과 해석 시 선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기억 위험도는 폭로군의 발생률 빼기 비폭로군에서의 발생률이다. 그래서 0.375다. 자, 기억 위험 분율. 자, 65.2가 나왔어요. 100명의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중 65명은 케이크로 인해 걸렸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의미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다 챙겨가세요. 이것까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